실제 이제 또 강좌를 위해서 구체적인 뭐 발제문이라도 하나 쓰려고 하니 만만치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4개의 텍스트를 가지고 좀 씨름을 하다가 그냥 막 그 4개의 텍스트를 시대 순으로 정리하는 수준으로 발제문을 썼고요. 그래서 그 발제문에 따라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먼저 레닌의 파업에 대하여라는 한 A4지 10장 정도 되는 짧은 글이에요. 예. 이거를 이제 레닌이 유영지에서 이제 1899년에 쓴 글인데 뒤에 이제 로자가 분석한 거에도 나오지만 그 러시아에서 1896년, 97년 이때부터 이제 파업이 대중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레닌이 파업을 분석하는 그런 글을 썼죠. 파업은 자본주의 체제 모순에서 노동자 계급이 저항하는 형태로 초기 노동운동부터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들이 러자이트 운동 이런 거부터 시작했죠. 예, 러자이트 운동 이런 걸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어쨌든 노동조합보다는 먼저 파업이 생겼죠. 그 파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파업을 하다가 낮게 지겠구나. 파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은 있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발전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유영지에서 레닌이 그거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파업은 노동자에게 단결을 가르친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힘을 합할 때만이 비로소 자본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파업은 노동자에서 모든 공장주 계급과 전제적인 경찰 정부에 대한 전체 노동자 계급의 투쟁에 대해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파업을 투쟁 학교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뭐 개별적 노사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노동자들이 그냥 1대1로 자본가와 대응할 때는 사실은 뭐 100점 100패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이 단결을 해서 자본가하고 대항을 할 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노동상권에서 단체 행동의 최고 형태가 사실은 파업이잖아요. 그래서 파업을 통해서 자본의 압제로부터 전 인민과 노동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적에 대한 투쟁을 일으키는 것을 배우는 그런 학교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파업이 투쟁 학교이긴 하지만 투쟁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과 파업은 투쟁의 한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노동운동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890년대라는 그 시대에 세계 노동운동이 막스주의 노동운동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막스주의보다 더 수많은 노동자 대중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데올로기가 뭐였냐면 무정부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정부주의가 1차 인터내셔널에서는 이제 바쿠닌주의로 나타났는데 요것이 이제 시간을 지나가면서 점점 노동조합과 결합을 하면서 신디칼리즘으로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디칼리스트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파업이 그냥 노동운동의 한 형태가 아니라 노동운동의 전부가 되고 노동자 투쟁의 한 형태가 아니라 노동자 투쟁의 유일한 형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쟁 학교지만 투쟁 그 자체는 아니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발제문을 그냥 좀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보면 제가 그냥 한바닥으로 그냥 이걸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 파업이라는 주제에서 파업에 대한 제일 마지막에도 나오는데 한 3가지 정도의 견해가 갈려요. 하나는 금방 얘기했듯이 신디칼리즘적인 어떤 사고, 파업이 노동운동의 전부고 노동자 운동의 유일한 전술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또 하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막스주의적인 이제 사고에서 파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파업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노동자 운동 전체에서 파업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구분지어서 사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파업을 인정은 하지만 그냥 그것을 아주 순수 경제투쟁 요런 데만 이렇게 딱 한정시키는 아주 체제 내적인 그런 사고들 있잖아요. 개량주의적인 사고, 수정주의적인 사고,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파업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가 갈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노동자 계급 대중을 전치하고, 그래서 노동자 계급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노동운동을 때로는 발전시키고 때로는 말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역사가 흘러온 거죠. 그래서 이제 파업에 대한 이러한 레닌의 지적은 당시 기성을 부리고 있었던 무정부주의적 생디칼리즘과 막스주의의 대립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 운동의 초창기에 무정부주의적 생디칼리즘은 많은 파업을 일으키고 파업을 통해서 많은 지지자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한국의 노동운동에도 전에는 잘 못 느끼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런 생디칼리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텍스트가 뭐냐면 그 제1차 인터내셔널과 바쿠닌주의자들에 대해서 이제 제1차 인터내셔널이 이제 1864년에서 1876년까지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이 1차 인터내셔널을 깨지게 되는 이유가 이제 바쿠닌주의자들의 이제 분열 책동 때문에 깨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1873년에 그 에스파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스페인이죠,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어떤 그 정치적인 격변기에 그때 바쿠닌주의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를 분석을 하면서 이제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하면 혁명을 말아먹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사건이 발단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때 이제 이 에스파니아하고 스페인이 자꾸 헷갈리니까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네. 그냥 스페인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쓰기는 에스파니아라고 했는데 대부분 스페인이라고 이제 쓰니까. 그리고 이제 스페인의 이제 국왕이 그냥 1873년 2월 달인가 나 이제 국왕 못하겠다 이렇게 사임을 해요. 이제 앵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상 최초로 파업을 한 국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아마데온가 하는 그 국왕이 나 이제 국왕 못하겠어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국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래도 좀 왕정 중에서는 그래도 급진주의 왕정 혹은 입헌군주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내려가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1848년 프랑스에도 보면 왜 왕당파가 부르봉 왕동파가 있고 오를레앙파가 있고 보나바르트파가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기도 뭐 알폰소파가 있고 카를 뭐 무슨 파가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고, 그리고 순수 부르주아 공화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왕이 내려감으로 해서 스페인의 어떤 부르주아 혁명의 시기가 이렇게 딱 그 정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쿠닌주의자들이 사실은 이곳에서 정말 이제 막스주의에 입각한 그러한 노동운동의 흐름은 굉장히 소수였고, 대다수 노동자 대중을 장악하고 있었던 세력이 이제 바쿠닌주의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평소에 어떤 그 주장은 뭐냐 하면, 사회혁명의 도입을 위해서, 뭐, 권력을 장악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총파업을 이렇게 얘기해요. 총파업을 하면 어느 날 아침에 한 나라의 또는 전 세계의 모든 직종의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을 멈추며, 그럼으로써 길어야 한 4주일 정도 안에 유상계급들을 하여금 뉘우치는 뜻을 나타내게 하거나 노동자 계급과 싸움을 시작하게 하도록 하는 식으로 강요하게 되며, 그리하여 노동자 계급은 자신을 방어하고 이기에 낡은 사회 전체를 허물어뜨리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총파업을 하면 바로 적극적인
이제 노동자의 해방이 온다 이렇게 이제 설파를 했는데, 엥겔스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한 이 바쿠닌주의자들의 활동상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부르주아 혁명의 시기에 프롤레타리아는 어떤 전술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 보면은 뭐 1848년 혁명도 그렇고, 그 뭐 러시아 1905년 1917년 여혈혁명도 그렇고, 대부분의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인 거잖아요. 근데 그 부르주아 혁명의 시기에 프롤레타리아가 어떻게 어떤 전술을 가지고 그 역사에 참여할 것인가. 그런데 바쿠닌주의자들은 부르주아 혁명의 가세를 무시해요. 그래서 어떤 그 사회가 어떤 단계든지 간에 적극적인 노동자 계급의 해방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 문장 두 번째 문장에 보면, 무정부와 자치, 모든 권위의 폐지, 특히 국가의 권위를 폐지하고 노동자의 적극적이고 완전한 해방, 그 다음에 정치절제. 이렇게 정치절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은 무조건 국가든 할 때 어떤 권력이든지 간에 이거는 인민을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활동, 이런 정치 활동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항상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 이 1873년도에 스페인의 부르주아 혁명 시기에 자기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주관적인 의지하고는 별개로 객관적인 결과는 실제로는 부르주아 공화파를 실질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결과를 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엥겔스가 우리 이 문건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 연구 전체의 결과는 무엇인가? 바쿠닌주의자들은 진지한 혁명적 상황을 마주하자마자 자신들이 이제까지의 강령 전체를 던져버리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우선 그들은 정치절제, 특히 선거절제의 어무라는 교의를 희생시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이제 봉기가 막 진행이 되니까 그 지방 분권의 그 자치 정부가, 훈타라는 지방 정부가 막 생겨요. 거기에 막 들어가요. 거기 입각을 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무정부적 국가의 폐지가 그 뒤를 이었다. 국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어떠한 국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훈타 국가를 사실은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국가를 폐지시키는 대신에 그들은 오히려 약간은 새로운 소국가들을 수립하려고 시도하였다. 그 다음에는 프롤레타리아의 적극적인 완전한 해방을 목표로 삼지 않는 어떠한 혁명에도 노동자들은 참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저버리고 명백히 순수한 부르주아 운동에 가담했다. 마지막으로 불과 얼마 전에 선포했던 다음과 같은 신조를 모욕했다. 혁명 정부의 수립은 노동자 계급에 대한 새로운 사기와 배반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혁명 정부 수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들은 개별 도시의 정부위원회에 완전히 너벗하게 등장하였고, 게다가 그의 도처에서 부르주아지에게 압도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무력한 소수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 설교된 원칙에 대한 이러한 부인은 가장, 이게 이제 자기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존에 자기들이 막 이게 옳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을 행동할 때는 굉장히 당당하게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 이거는 틀렸다,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자기들이 몸을 담다 보니까 굉장히 비겁하고 기만적인 그런 방식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강령도 없이, 어떠한 뭐 깃발도 없이 뭐 그렇게 이제 운동이 발을 들어놓으면서 도대체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들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 당연한 기결은 뭐였냐면 실제로 그 부르주아 혁명 시기에 프롤레타리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진보의 입장에 서지 못하고 굉장히 운동을 방해하는 그러한 결과를
이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스페인의 최대 도시가 이제 바르셀로나잖아요. 이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이제 스페인 운동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엄청 큰데, 이 바르셀로나에 있었던 이 바쿠닌주의자의 그동안 이렇게 추종하던,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 대중이 이제 등을 돌리게 돼요. 이 바쿠닌주의자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바쿠닌주의자들하고 어떠한 행동도 같이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방 소도시, 뭐 알꼬이 뭐 이런 데서 이제 막 그 부르조아 공화파들하고 같이 뭐 무계획적이고 어리석은 봉기로 떠밀려서 그런 데다가 그러한 그 봉기가 이 비타협파 부르조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지방 분권에서 이제 그러니까 스페인이라는 하나의 통일된 어떤 중앙집권적 국가의 수립에 반대하는, 그래서 이제 마치 한국으로 치면 뭐 강주공화국 하나 있고 부산공화국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자치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르주아들하고 이제 협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중앙집권파들이 이제 이 비타협파 부르주아지, 그러니까 지방분권파들을 군대를 통해 가지고 그 작은 도시들을 하나씩 이렇게 다 무너뜨리거든요. 진압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당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그 봉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하지도 않은 일, 대부분의 뭐 파리 고문도 그렇고 프랑스의 뭐 6월 혁명이나 2월 혁명에도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봉기를 했을 때 실제 지배계급한테 뭐 아주 가혹하게 대하지를 못하잖아요. 대부분 너무 관용을 베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이 부르주아의 언론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이게 뒤바뀌냐 하면 자기들이 노동자 계급에게 했던 아주 나쁜 어떤 짓들, 이런 것들이 마치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막 뒤바꿔가지고 이렇게 언론에 퍼뜨리면서, 봐라 저 무질서한 폭도들을 봐라, 저들이 뭔가를 하면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겠냐, 사회가 정의롭고 질서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 노동자들을, 저 폭도들을 진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바쿠닌주의자들이 봉기에 가담하면서 뭐 실제로 그렇게 폭력적인 그런 것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당하고 욕 얻어먹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른바 무정부 독립적인 그룹의 자유로운 연합 등등의 원리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정부가 한 줌의 군대로 도시를 하나씩 차례로 거의 저항 없이 복속시키게 해서 혁명적 투쟁 수단의 끝이 없고 의미 없는 분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무정부주의자의 교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뭐 중앙집권적인 어떤 딱 조직의 어떤 운영 이런 걸 막 권위주의다 이렇게 막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막스가 권위주의에 대해서 이런 글을 통해서 사실 또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 역사에서는 그냥 아주 뭐 의미 없는 분산 이런 걸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에피소드의 결말은 잘 조직되고 수도 많았던 에스파니아의 인터내셔널 사람들, 가짜 인터내셔널들, 진짜 인터내셔널들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 당시에 이미 이제 그 1871년도에 인터내셔널의 헤이그 대회가 있었고 72년도에 이 사람들이 주네브에서 자기들끼리의 독자적인 뭐 그 무정부주의 인터내셔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스가 가짜 인터내셔널은 이제 바쿠닌주의를 얘기를 하고 진짜 인터내셔널은 이제 막스주의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스페인에는 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인터내셔널의 어떤 회원들이 많았던,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인터내셔널을 지지했던 그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바쿠닌주의자들이 부르주아 비타협파하고 이렇게 일종의 동맹을 맺어서 그들을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들과 같은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다 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실상 해체되었다. 그리고 어느 나라의 속물도 일단 노동자의 분기라고 하면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날조된 무수한 난행들이
그들에게 부담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럼으로써 스페인 프롤레타리아의 국제적 재조직화는 아마도 수년 내에는 불가능하게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왜 일본에 보면 전공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완전히 막 폭력 집단 이런 식으로 매도되면서 일본에 더 이상의 이제 학생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것처럼 예.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스페인의 그 노동운동이 완전히 이제 바쿠닌주의자들의 잘못된 실천으로 인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고 해체되고 심지어는 수년 내에 재조직되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에스파니아에서 바쿠닌주의자들의 혁명은 어떻게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비할 데 없는 모범을 우리에게 제공하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게 나왔냐 하면은 이제 이러한 바쿠닌주의자들의 슬로건이 총파업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레닌도 아까 얘기했지만 파업에 대해서 막스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워낙 이 바쿠닌주의자들한테 좀 당하다 보니까 좀 시큰둥했던 거죠. 그동안은 사실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1905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총파업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막스주의자가 아니라 이제 이 무정부주의자들이었고 신디칼리스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파업 총파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막스주의자들은 좀 시큰둥한 이런 게 사실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닌은 뭐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고 파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자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걸 안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역사 속에서 1차 인터내셔널을 말아먹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활동을 해서 국제적인 노동운동을 엄청나게 타격을 준 이러한 바쿠닌주의자에 대한 반감 이런 것 때문에 총파업이라고 하면 그냥 그것은 무정부주의자들의 어떤 슬로건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또 기울어진 조금 편협한 이런 이제 사고를 가진 막스주의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쿠닌주의자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좀 왜 막스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문건이기 때문에 다루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문건은 이게 이제 1864년에서 1876년까지가 이제 1차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면 1889년에 이제 2차 인터내셔널이 이제 파리에서 이제 딱 개최가 되는데 1876년에서 89년까지는 그러면 도대체 사회주의자들은 뭐 했냐 하면은 각각의 나라에서 이제 사회주의 정당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이제 그 사회주의 정당들이 여러 나라에서 생겨나고 많은 나라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2차 인터내셔널 시기에 와서는 이제는 이제 수종주의라는 게 또 그러니까 그동안 1차 인터내셔널 시기에서 막스주의하고 대립점을 그었던 이데올로기가 무정부주의였다면 이제 2차 인터내셔널에 와서는 이제 수종주의가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독일이라는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제 1889년이라는 해는 1789년이 프랑스 대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889년 7월 14일 날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2차 인터내셔널이 떠요. 예.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클라라 제트킨이 가서 여성 해방을 위하여라는 연설을 해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에 노동운동의 초창기에 많은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노동자들을 동등한 같은 노동자 계급을 일원으로 생각하고 함께 단결해서 투쟁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마치 한국인 노동자들이 이주 노동자를 생각하듯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사람들 그래서 빨리 저 사람들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남성 노동자, 여성 노동자의 대립이라는 것이 결국 자본에 의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자본에 대항하는 남녀 노동자의 단결, 이걸 통해서 여성 해방과 노동 해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이제 클라라 제트킨이 이 1차 2차 인터내셔널 1차 대회 1889년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그 대회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어쨌든 독일은 이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막스의 조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스 앵겔스가 실제로 엄청나게 독일 운동에 관여를 하고, 또 독일에 관련된 글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실제로 독일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독일 당을 그리고 노동운동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대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1863년도에 이제 그 전 독일 노동자 협회라는 라살레주의의 그룹이 실제로 이제 전국의 노동운동을 묶는 그런 단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라살레가 아시다시피 이게 뭐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노동자들이 나중에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 이러면서 국가의 계급적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뭐 그런 주의였는데, 그래서 이 라살레는 노동조합 운동도 굉장히 부정했어요. 예. 그리고 임금 투쟁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는 좀 안 나온 얘기지만 막스가 노동운동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투쟁하면 임금이 실제로 인상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자본주의 안에서도, 그전에는 왜 임금 기검설 뭐 이런 이상한 이데올로기들이 많아가지고 마치 전 한 사회에서 임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고임금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남은 사람들은 저임금을 받는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의 일부가 임금 투쟁을 하면 다른 부분들이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임금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주류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막스가 이제 자본론이 발표되기 전에 임금 가격 이윤 이런 짧은 글을 통해서 임금이라는 것은 잉여가치 필요 노동이고 지불 노동이고 그런 것이고, 노동자들이 우리 이제 그 필요 노동 이상의 노동을 통해서 잉여 가치를 생산해서 자본과 이윤으로 만들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면 자본가들의 이윤이 줄어드는 거지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임금 투쟁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에서 가능하다. 이게 이제 노동조합 운동의 이론에 엄청난 충격을 줬대요. 이게 1865년 이런 때였는데, 이런 막스의 어떤 그 이론적인 지도를 받던 독일의 사민주의자들이 라살레주의하고 같은 집안에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는 게 아이제나허파라고 불리는 1869년도에 이제 독일 사회민주주의 노동당, 독일 사회민주주의 노동당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죠. 그러다가 그게 이제 1875년도에 고타에서 합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독일 사민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진 고타 강령이 라살레파의 입김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스가 고타 강령 비판을 썼죠.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1878년도에 비스마르크라는 이제 독일 재상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정책을 펴는데, 하나는 당근은 뭐냐면 세계에서 아주 초창기로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을 해요. 사회보험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사회주의 탄압법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정당과 사회주의 신분 이런 걸 다 비합법으로 만들죠. 그렇게 이제 비합법화하고, 그때 당시에 베벨 같은 사람들도 감옥 안에 들어가서 여성과 사회주의 이런 책을 쓰잖아요. 예. 하여튼 그랬는데, 어쨌든 이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탄압법을 통해서 사회주의 당근을 주고 채찍을 내려서 이제 사회주의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실패했죠. 왜냐하면 이 비합 기간 중에 실제로 엄청나게 이제 독일 사민당이 발전을 하고 독일 노조가 굉장히 이제 합법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약간의 뭐 공제조합이라든지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딱 공개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걸지는 않으나 언제든지 노동조합으로 딱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직 형태들을 다 갖추면서 이제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과로서 1890년도에 이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민당이 이제 다시 합법화가 되면서 이제 이 글을 이걸 되기 전에 로자가 사회개혁이냐 아니다 혁명이냐 개혁이냐 하는 글을 1899년도인가 썼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걸 이 책에 소평을 썼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데, 이때 이제 베른슈타인이, 독일 자민당이 베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사회진화적 사회주의인가 진화적 사회주의 뭐 이런 제목의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다인의 생물학인 진화론을 혁명론에 개입을 시켜서, 이래서 우리가 굳이 피트지기 혁명 안 해도 지금과 같이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진화적으로 사회주의가 온다, 점진적으로. 그 증거로서 노동자들의 삶이 많이 개선되었고, 실제로 사회주의 정당들이 득표율이 높아지고 있고,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노동자들이 그렇게 피트지게 안 싸워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베른슈타인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가 딱 비판을 하는 게 이제 사회개혁이냐 혁명이냐라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카우츠키, 베벨 이런 사람들이 속으로는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다 로자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나왔을 당시에는 로자가 마치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이긴 것처럼 됐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그 사민당의 어떤 그 관료적 간부들은 베른슈타인주의에 이미 물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독일 사회의 어떤 그 물질적 조건이 이제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독일 사민당이 이제 의회주의로 이제 경도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 조직들이 관료화되면서, 이제 뒤에 보면 뭐 노동조합과 당할 관계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민당이 집행위원회가 있고 노동조합에는 총무위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당과 노동조합이 경쟁을 하는 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나중에 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노동조합 관료들이 오히려 이제 사회민주당을 접수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전쟁 공채에 찬성을 던지는 이런 그거를 하는 데까지 가는데, 어쨌든 이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로 인해서 결국 제2차 인터내셔널이 이제 붕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걸 좀 읽어보면, 무정부주의자들의 분열 책동으로 결국 1차 인터내셔널이 해체되고 각 국가에서 노동조합의 발전과 사회주의 정당들이 결성되었다. 독일은 가장 많은 당원, 이때 당원이 로자가 1906년에 이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쓸 당시에 독일 사민당 당원이 100만 명이었대요. 100만 명 하고 조합원은 270만 명인가 그렇고, 하여튼 득표율이 200, 하여튼 뭐 몇백만 명, 하여튼 그래서 엄청난 그런 나라였는데, 1890년대 말부터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가 대두하면서 독일 사회민주당과 독일 노동조합은 조직적으로는 관료화되고 이론적으로는 수정주의로 흘러갔습니다. 이때 러시아 혁명의 역동성을 보고 로자 룩셈부르크가 1906년에 쓴 것이 대중파업이라는 책인데, 이 대중파업론의 원제는 대중파업, 노동조합, 당. 그래서 이제 그 파업을 둘러싼 당과 노조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주제가 이제 또 파업이고, 사실 대중파업론이라는 책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몇 시간을 가야 될 만큼 내용이 많고, 이래서 제가 좀 앞부분 1장, 2장, 3장, 4장 정도까지만 했어요. 예. 사실 제가 이거 어젯밤에 했는데 뒤에 것까지 다 하면 밤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못했습니다. 사실은. 예.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러시아 혁명을 이제 그걸로 이제 또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러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제가 이제 84학번인데 학교 다닐 때 학생 운동할 때
봤던 혁명사가 뭐였냐면 볼세비키와 러시아 혁명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1, 2, 3, 4 막 이렇게 나왔던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페테르스부르크 노동계급 해방투쟁동맹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페테르스부르크 그게 이제 혁명 이후에 이제 레닌그라드라고 불리다가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페테르스부르크로 다시 돌아간 그 도시 그 페테르스부르크가 이제 러시아에서는 가장 산업이 일찍 발달한 그래서 노동자 계급이 가장 먼저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이 당도 만들기 전에 이제 노동운동을 하면서 만든 그 투쟁 동맹 거기에 이제 레닌이 있었고 레닌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투옥돼서 시베리아 유학을 간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투쟁 동맹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어쨌든 의식 있는 이제 이 활동가들이 이제 존재했다라는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1896년, 97년 앞에서도 이제 나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러시아에 대중파업이 일어나요. 어쨌든 이제 로자가 한 이야기를 따라서 조금 읽어보면은요. 1장 러시아 혁명, 무정부주의 총파업 이런 제목으로 대중파업이란 주제에 관한 거의 모든 국제사회주의의 저술과 선언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나왔다. 러시아 혁명은 이 대중파업이라는 투쟁 무기를 맨 처음 대규모로 시험한 역사적 경험이었다. 따라서 러시아 혁명 전에 나온 거의 모든 저술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전 저술들의 관점은 1873년에 엥겔스가 스페인의 바쿠닌주의자들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썼던 것과 기본적으로 똑같았다. 그거는 제가 앞에 금방 얘기했듯이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이제 우리 막스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총파업을 그냥 그 바쿠닌주의자들이고 무정부주의자들이고 생티칼리스트들의 구호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로자가 딱 보니까 러시아 혁명을 딱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러시아에서 대중파업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투쟁, 특히 어회적 정치투쟁을 회피하는 수단 또는 극적인 쿠데타를 통해 갑자기 사회혁명을 비약해가는 수단으로서 벌어진 것이 아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독일에서 대중파업을 얘기하는 이제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 종류가 하나는 이 독일 자민당의 관료주의적인 지도자들이 어예투쟁에 그 파업을 종속시키기 위해서 파업은 하되 어예주의의 내용, 어예주의의 한계 안에서 파업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극적인 쿠데타 이거는 이제 똑같이 무정부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스주의적 사회주의 모든 교의에서 밑바탕을 이루는 역사 변정법은 대중파업 사상과 긴밀히 결합되어 있는 무정부주의가 오늘날의 실천에서 대중파업의 적대적인 것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기존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대중파업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정부주의였고 바쿠닌주의자였고 생티칼이었을 텐데 현대에 와서 보니까 오늘날의 어떤 그 실천들을 보니까 오히려 대중파업은 그들에게 적대적인 것이 되었다. 그래 그것이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뒤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2장에 가면 대중파업은 역사적 산물이지 인위적 산물이 아니다. 독일에서 베른슈타인, 아이스너 같이 대중파업 시도를 열렬히 주장하는 사람들과 노벨브루크 같이 노동조합 진영 안에서 그러한 시도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개념, 즉 무정부주의적인 개념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무정부주의자의 혁명적 관점에서는 물질적 전제 조건은 단 두 가지뿐이다. 첫째는 상상력이고 둘째는 눈앞에 펼쳐지는 자본주의라는 눈물의 계곡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착한 의지와 용기이다.
60년 전에 이런 환상적인 추론 방식에 따라 더 나은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데 대중파업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손쉬운 수단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요즘의 똑같은 추론 방식에 따라서 오로지 노동조합 투쟁이야말로 실제적인 직접적인 대중행동이며 실제적인 혁명투쟁이라는 잘 알려져 있듯이 이것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신디칼리스트들이 요즘 갖고 있는 견해이다.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데 무정부주의의 늘 치명적인 것은 상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해낸 투쟁 방법들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유토피아일 뿐만 아니라 사악하고 흉측한 현실을 생각하지 못함으로써 그 운동이 본디 지니고 있었던 대부분의 혁명적인 사고가 현실에서는 자신의 뜻과는 다르게 반혁명에 실제로 도움을 주게 된다는 점이다. 이거는 이제 앞에 바쿠닌주의자들 할 때도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뒤에 러시아에서도 좀 나와요. 독일의 두 경향, 지정된 날짜에 대중파업을 벌일 수 있다고 믿는 사회민주당의 집행부나 선전을 금지함으로써 대중파업을 이 땅에서 몰아내려는 노동자 간부들, 대중파업을 바라는 대로 올바른 양심에 따라 결정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순전히 기술적인 투쟁 수단이라고 완전히 무정부주의적으로 가정을 똑같이 갖고 있다. 즉 대중파업을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어 두었다가 마음먹으면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주머니 칼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대중파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토대와 물적 조건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프롤레타리아의 취약성이고 다른 하나는 프러시아 독일 군국주의의 강력함이다. 만약 대중파업이 혁명적 낭만주의자들의 격정적인 선전이나 당 지도부의 엄밀하거나 공개적인 결정에 좌우되는 것이라면 러시아에서는 진정한 대중파업은 일어나지 않았어야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독일의 3인당 지도부들과 독일의 노동조합의 그 지도부들은 독일에서 대중파업이 불가능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 노동자들은 너무 취약하고 그 다음에 독일 군국주의가 너무 강력하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대중파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독일보다 더 취약한 프롤레타리아 상태가 독일보다 더 취약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독일은 100만 명의 당원을 가진 그런 정당이 있고 몇백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그런 노동조합이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죠. 그래서 대중파업은 러시아만큼 그렇게 적게 선전되고 논의된 것도 없다. 그리고 스스로 대중파업을 선언하려고 했던 러시아 당 간부들의 개별적인 결정과 합의 또 실제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러시아 혁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대중파업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멋대로 결정되고 선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계기의 역사적 필요성을 갖는 사회적 상황에서 비롯하는 역사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 아니 대중파업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건데 우리 민주노총이 총파업 조직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있나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로자가 한 말에 합리적 핵심 이런 딱 문장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딱 들고 와서 봐, 로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민주노총이 뭐 총파업 조직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딱 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로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독일 3인당의 관료적인 지도부의 그 수종주의하고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 싸움이 얼마나 그거 했냐면 진짜 엄청 당내에서도 탄압을 받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이 그러니까 레닌의 전위정당론도 반대하잖아요, 로자는. 그래서 그리고 모든 투쟁이 이렇게 막 지도부가 이렇게 막 딱 정해가지고 위로부터 내리꽂는 방식이 아니라 대중의 자발성과 역동성에 근거한 그러한 어떤 투쟁 이런 것을 항상 그림을 그린 사람이죠. 그거는 이제 독일 3인당의 그때 당시의 어떤 정세에서 그들과 워낙 투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빠질 수 있는 일종의 편견과 오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나는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3인당이 1905년인가?
예나 대회라고 이제 독일 3인당 대회를 예나 지역에서 했다 이거죠. 예, 독일 3인당 예나 대회에서 이제 그 파업에 대한 결의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중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쪽과 대중 파업을 해야 된다 이런 쪽이 이제 막 싸우다가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 대중 파업을 하되 그 대중 파업의 주제가 이유가 이제 만약에 정부가 우리 노동자들의 보통 선거권을 건드리면 그때는 반드시 대중 파업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의회적인 방어적이고 의회주의에 종속되는 그런 결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기가 찬 거는 이러한 입장을 낸 사람이 베벨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869년에 그 라살레주의를 반대하고 막스주의를 독일에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현장 노동자 출신이거든요. 이거 이제 또 여성과 사회주의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여성론이 이렇게 번역된 그 책을 저자로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굉장히 뛰어난 사회주의였음에도 불구하고 1905년에 가서는 이렇게 독일 3인당 안에 중도파, 중간파, 응? 카우츠키 이런 사람들, 나중에 카우츠키, 베베 이런 사람 중간파가 됐는데 그런 사람으로 변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러시아의 막스주의를 보급한 사람이 플레아노프잖아요. 근데 플레아노프가 맨세비키가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애초에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끝까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자기가 애초에 가졌던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느냐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당선된 우리 부산시장 박영준도 1990년대 초반에 운동권이었어요. 예. 그때 우리 부산에 노동자 교육협회라고 했었는데 거기 와서 뭐 강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요. 예.